달라스에 대해서 이게 자랑할 게 많으셔가지고 조금 더 길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 제가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아, 일단은 이제 저기 실제로 어떤 투자가 가능할지가 뭐 부동산의 물건을 좀 보시고 또 좀 아이디어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도 이렇게 이 줌 미팅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게 좀 익숙지는 않네요. 여기는 지금 한국은 어떻게 코로나가 좀 잠잠해졌다가 요즘 또 뭐 이태원이다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쪽은 아이들이 벌써 학교를 못 간 지가 이제 한 4개월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수업 받고 있어가지고 아이들은 오히려 잘하는데 저희는 익숙지는 않은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 투자에서 저희가 아까 이제 일단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어, 미국에 이제 어디나 비슷하지만 또 미국에는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미국에 어디 한 군데 살면서 내가 미국에 대해서 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다른 게 많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지금 부동산에 관련된 법규 아니면 어떤 우리가 따라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주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뭐 내 친척이 뭐 LA에 사는데 뉴저지에 사는데 뭐 이래가지고 그쪽은 이렇다더라. 네, 그러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달라스 쪽에 텍사스 쪽에 그런 쪽에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은 크게 나누면 거주용, 상업용, 그다음 개발 이렇게 세 가지로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제 거주용으로 말씀드리면 음, 단독주택이 있을 것이고요. 여기 그림이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형태의 지금 단독주택들 요건 이제 새로 짓는 뉴빌드 단독주택이고요. 요건 지금 2층 집이네요. 이런 식의 단독주택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멀티패밀리나 이제 공동주택 뭐 이제 이쪽에서 멀티패밀리라는 용어를 쓰는데 멀티패밀리에는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타운하우스, 콘도, 아파트먼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요. 아파트는 이제 한국의 아파트와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같이 이렇게 고층 아파트가 있고 이런 주나 그런 도시는 사실 많지가 않고요. 땅이 넓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용적률을 높게 해가지고 위로 올리는 게 미국에는 딱히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도시가 아닌 대도시 아주 다운타운, 아주 복잡한 지역이 아니면 그런 건 없고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 지금 이런 빌딩들, 뭐 한국에서는 주상복합이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고, 뭐 아니면 뭐 어떤 그냥 뭐 오피스텔 같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콘도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파트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건물들은. 그럼 콘도와 아파트의 차이는 뭐냐? 콘도는 유닛, 그러니까 집 한 채 한 채를 따로따로 파는 게 콘도가 될 것이고요. 아파트는 그 전체 유닛을 100채가 됐건 2000채가 됐건 그 유닛 전체를 어떤 사람이 사가지고 세를 주는 거는 아파트의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근데 콘도라는 거는 아파트하고 똑같은 건물 형태일지라도 이게 이제 어떻게 사고 파느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 동네 달라스를 포함해서 많은 지역에 미국의 아파트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건물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없고 일반적으로 2층 내지는 3층. 근데 저 중서부라고 부르는 지역에 가면 뭐 5채, 6채 되는 그런 아파트 유닛이 있는 건물들이 있는데 달라스 같은 경우는 그런 건 많지는 않고요. 이런 거는 한 뭐 50채, 뭐 100채 그래가지고 나중에 투자로 고려하실 수 있으신 거세요. 근데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싱글 패밀리나 타운하우스, 지금 A나 C 같은 데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더 가능성이 높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업용은 처음에 저희가 이쪽 한국 이제 패시픽 리얼티와 얘기를 할 때는 이쪽 얘기는 많이 안 하셨지만 제가 이제 이쪽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상업용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업용 하면 크게는 이제 리테일이라고 부르는 상가 건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나 호텔이라고 부르는 뭐 하스피탈리티에 관계된 이제 그런 그 건물들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더스트리얼, 그러니까 유통이라든지 어떤 매뉴팩처, 뭐 이렇게 물건을 만드는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매뉴팩처는 또 조금 또 다른 쪽으로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유통, 그러니까 어떤 도매를 하는 데라든지 뭐 이런 데가 아까 하워드 씨가 잠깐 언급하셨듯이 이쪽이 중남부의 어떤 유통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수요도 많고요. 굉장히 포텐셜이 많은, 그러니까 가능성이 많은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럼 리테일을 다시 한번 보면 제가 여기다가 분류를 스몰, 미디움, 라지라고 해놨는데 이런 사진들이 이제 스몰 리테일에 포함될 수 있는 건물이세요. 뭐 건물이 하나가 있고 뭐 한 작게는 5천 스퀘어핏에서 크게는 뭐 한 2만 스퀘어핏 정도까지 되는 거에 뭐 상점이 5, 6개 정도 붙어 있다. 이런 게 이제 스몰 리테일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미디움, 라지 리테일이 가면 좀 큰 가게들 있죠. 뭐 한국에서는 코스트코라고 들어마시죠. 네, 코스트코가 들어있는 이런 건물들, 아니면 무슨 좀 큰 그로서리, 그러니까 뭐 식료품점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미디움, 라지 그 리테일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 정도까지는 개인 투자자들도 고려하실 만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리테일이 좀 더 커지면 몰, 그러니까 쇼핑몰이 되죠. 그럼 그런 거는 뭐 아무리 작아도 뭐 한 20만 스퀘어핏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은 개인의 투자하기는 조금 무리일 수도 있고, 좀 어떤 투자의 펀드를 모아서 하는 그런 투자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상가 건물들이 있고, 자, 아파트 호텔은 조금 다른 얘기니까 오늘은 언급하지 않도록 할게요. 이거는 조금 더 좀 일반적인,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직접적인 부동산 투자와는 조금 더 다른 형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더스트리얼 건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이 또 이게 수요도 많고 굉장히 포텐셜이 많은 부분이라, 유통에 관계되는 회사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창고를 쓰고 거기에 사무실이 좀 붙어 있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거기서 뭐 물건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런 거보다는 진짜 물건을 그냥 실어 나르고 받아서 어디로 옮기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마존 같은 데죠. 그러니까 리테일 빌딩이 옛날에 비해서는 조금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고요. 물론 뭐 동네나 이런 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온라인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좀 유통에 관계된 이런 빌딩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또 좋고 여기 상황이 좋고요. 아주 최근에 그 좀 따끈따끈한 뉴스가 삼성전자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핸드폰 쪽 그쪽 이제 디파트먼에서 65만 스퀘어핏을 렌트를 했어요. 65만 스퀘어핏이면은 몇 평 정도인가요? 강의사님 혹시 계산이 나오시나? 어, 잠시만요, 해드릴게요. 네, 이따 좀 알려주시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건물들이 굉장히 대규모의 건물들이 이제 이렇게 리스가 되고, 저도 아까 이제 한인들도 이쪽으로 많이 모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국 분들도 그렇게 뭐 좀 도매 같은 거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많이 찾으세요. 근데 물건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꼭 좀 눈여겨 보실 만한. 네, 호텔하고 지금 뭐 이런 거는 오늘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상가와 주택에 대한 어떤 그 적인데, 음, 일단 더 디테일한 거는 뭐 차근차근 저희가 이제 회를 거듭할수록 하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지금 들어오신 목적은 투자를 해서 렌트를 줘서 수입을 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가와 거주용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거주용 렌트는 텀이 그 기간이 1년이 보통이세요. 그렇지만 상가는 아까 리테일 같은 경우는 약 3년에서 5년이 일반적이고요. 좀 더 커지는 미디움, 라지 리테일 같은 경우는 10년, 20년, 길게는 50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렇게 매년 매년 바꾸면서 어떤 이 공실이 생길 걱정도 없으신 거고, 그렇지만 이제 상업용 리트 같은 경우는 한번 어떤 회사가 들어올 때 그 회사의 어떤 그
재무제표까지 요구할 정도로 리스를 할 때 되게 까다롭게 어떤 회사인지도 자세히 보고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주용 상업용에 대한 그 투자 이제 기회를 말씀드렸고 나중에 좀 어떤 개발을 고려하신다 그러면 이제 어떤 스몰 리테일 빌딩 아니면 뭐 미디엄 리테일 빌딩 정도 아니면 인더스트리얼 빌딩 정도를 땅을 구입해서 거기에 정말 유틸리티 그러니까 뭐 수도 하수도 뭐 상하수도 이런 걸 집어넣고 전기 집어넣으면서 건물을 지금 요 C에 보시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짓고 그 다음에 어떤 입주자를 그 선분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완공되기 전에 선분양이 되는 그런 형태로 해서 개발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세요. 근데 선분양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집니다. 미국에서는 선분양이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제가 이제 한국 쪽 이렇게 일을 조금 하는 게 있는데 선분양이 일반적이고 완공이 됐는데 이게 안 나가면 인기 없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이 지역의 주택 시장이 지금 굉장히 인기가 좋다 그래도 대부분이 후분양이에요. 집이 거의 완공될 때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먼저 사는 경우 있죠. 그렇지만 인더스트리얼 빌딩은 거의 대부분이 지금 선분양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개발 쪽에 지금 핫한 아이템이 뭐냐면 인더스트리얼을 지어가지고 그 크레딧 월스가 좋은 회사들, 그러니까 아주 신용도가 좋은 회사들을 테넌트로 받아서 그 입주할 그 시점이 돼가지고 건물을 팔아버리는 거. 예, 이러면 그 내가 들어간 건물비가 아주 단기간에 어떤 리스크를 안긴 않았죠. 어떤 위험성을 안긴 않았지만 테넌트가 있으면서 그런 거 없이 딱 치고 빠지는 듯한 어떤 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세요. 근데 요것도 뭐 제가 어떤 지금 투자 어느 정도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개인이 덤비시기에는 조금 클 수 있고요. 그래서 저런 거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EB5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뭐 영주권을 받는다든지 투자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투자자분들이 몇 분 모이시고 EB5 분들이 몇 분 모이시고 뭐 어떤 분이 내가 좀 투자를 하고 또 뭐 한국의 증권사나 이런 데 이제 부동산 쪽에 투자하는 회사들이 연결이 돼 가지고 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 한국의 투자 회사들 증권사 같은 데는 길게 가는 거 좋지 싫어해요. 그러니까 약 3년에서 5년 예, 그다음에 길게 잡아봐야 7년 정도 안에 딱 어떤 결판을 내는 그런 게 그림이 잘 맞아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인더스트리얼 개발이세요. 그래서 그것도 좀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나중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투자의 그 종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돼 가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 투자 예시를 좀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요게 이제 어떤 그 제 고객 중에 한 분이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이 렌트 하우스 그러니까 레지던셜 집을 구입하셔가지고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를 조금 몇 가지로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이 집은 지금 여기 사진들이 좀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이제 집의 내부와 제가 다른 화면으로 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제 정면이고 사진 보시면 2층 집이고 약 한 3,500 스퀘어 피트 정도 되는 3,500이면은 한 100평 정도 될까요? 90평 정도?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쪽 저희가 있는 지역에 좀 학군이 좋고 좀 환경이 좋은 동네에 그냥 일반적인 정도의 중간 정도급의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혹시 뭐 미국 생활이 좀 경험이 있으시거나 미국에 지인들이 있으신 분들이 좀 대도시 같은데 방문해 보시면은 이 정도 가격대에 이렇게 안 나오실 텐데 아무튼 지금 요게 그렇고요. 하면 그래서 요 집을 2018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2년 전이죠. 2018년도에 37만 1,000불 구입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학군이고 2층 집에 3,474스퀘어 4베드룸 4베스 2010년도에 지은 집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집을 구입하실 때 제가 뭐 아까 37만 1,000불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거래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마지막에 거래를 완료하실 때 미국에서는 보통 클로징이라고 부르는데요. 클로징의 디스클로저, 그래서 클로징의 그 서류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뭐 좀 밑에 디테일 여러 장이 돼 있지만 제가 이제 앞에 가격을 요렇게 37만 5천에 계약을 하셨고 뭐 어떤 조금 협상을 통해서 여기 조금 이제 낮췄고요. 이것도 물론 이제 리스팅된 가격보다는 조금 낮추는 거에서 또 어떤 과정을 지나면서 좀 낮춰서 결과적으로는 37만 1,000불이라는 금액에 구입을 하셨고요. 18만 7천이라는 게 이제 융자 금액이고요. 그거를 2018년도에 이렇게 구입을 하셔서 이 집을 이제 사자마자 렌트를 주신 거죠. 그러면 렌트를 할 때 이제 이런 식의 계약서를 씁니다. 이것도 이제 계약서의 일부인데, 요게 이제 첫 해에 2018년도 6월 말에 클로징을 하시고 바로 한 달 안에 지금 렌트가 7월 20일부터 1년 동안 렌트가 나간 거고 요게 지금 한 달 렌트비예요. 2,750불. 이렇게 해서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해 2019년 이게 지금 이게 갭이 하나도 없이 그냥 바로 넘어왔죠. 뭐 그 공실 없이. 그다음에 이분이 지금 7월 26일 날 나가기로 돼 있으신데 다시 그 이거를 이분이 좀 지금 상황이 그래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이세요. 이 지금 여기 입주자는. 그래서 일찍 돌아가시겠다고 해가지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다음 들어오실 분을 또 바로 연결을 그냥 해서 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에 렌트 지금 수요와 어떤 그런 거를 좀 설명해 주는 그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년치가 거의 지금 공실 없이 그냥 쭉 이어졌고요. 자, 이런 이제 그 형태를 가지고 그러면 이 가격이 이제 어떤 식의 그 저기가 됐는지 뭐 이렇게 할 때 저희가 이제 렌트를 줄 때 그다음에 가격을 선정할 때 이 쓰는 방법인데요. 요게 이제 미국의 이 어떤 이 블락, 요 한 블락을 뭐 꼭 딱 맞아떨어지지는 아니지만 약 원마일을 갖거든요. 그럼 요 안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한 어떤 서브 디비전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그 단지에 요 비슷한 집이 렌트가 나갔던 거를 이렇게 좀 표시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동네가 도미니언 애트 펜사크릭이라는 요 동네인데 여기에 빨갛게 표시된 것들이 지난 3개월 동안 지금 이제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한 거긴 하고요. 3개월 동안에 렌트가 나간 집들. 그다음에 이 초록색으로 표시가 된 거는 지금 렌트를 기다리고 있는 집들. 그다음에 이제 보라색은 뭐 어떤 이유가 됐건 취소를 했다거나 뭐 이렇게 내려간 집들. 그래서 요 빨간색으로 된 걸 가지고 이런 이제 렌트의 가격 비교를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에버리지가 뭐 크기는 3,300, 렌트 가격은 스퀘어핏당 75. 그래서 요거는 감정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같은 에이전트들도 마찬가지고 구할 때도 요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평균적인 렌트 가격은 2,500. 뭐 비싼 건 3,800도 있고 2,000도 있고. 근데 이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사이즈가 요거보다 컸으니까 약 2,700 정도를 저희가 받았던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렌트가 나간 걸 가지고 어떤 이제 그 수익률 계산을 저희가 이제 또 하는 방법을 써서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2018년도에 이 구입가를 가지고 요 가격의 렌트가 나갔고요. 수익률 계산을 일단 두 가지로 한번 해봤어요. 하나는 50% 다운을 하고 50% 융자. 내 돈을 50% 내고 내 50%를 융자했을 때 어떤 수익률이 나오는지 100% 캐시, 그러니까 내 돈으로 냈을 때 그럼 50% 융자라면 이게 이제 론 어마운트가 그 융자 금액이 된 거고요. 이게 세일즈 프라이스고 다운페이는 50%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거죠. 16만 6천 불. 그러니까 뭐 한국 돈으로는 얼마쯤 되는 건가요? 약 한 2억이 좀 안 될 것 같네요. 1억 8천 뭐 이 정도. 그래서 이게 지금 렌트를 2,650이라는 걸로 줬을 때 어떤 숫자가 나오는지 여기에 이제 비용을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비용의 뭐 어떤 비용의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재산세와 홈 인슈런스, 집에 보험을 드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다 적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런 지금 계산이 나왔고요. 근데 이제 이 계산은
일반적으로는, 자, 모든 집이 똑같지는 않지만요. 아마도 이런 부분이 제일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조금 정지를 하고 설명을 드리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설명을 듣기 원하신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든지 아니면 말씀해 주셔도 좋아요. 자, 일반적으로는 좀 집이 작은 거, 집 가격이 싼 거면은 수익률은 높게 나올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수익률이라는 건 퍼센테이지가 높게 나올 수는 있지만 실제로 금액 면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따져보시고 나의 투자 성향이라든지 어떤 내가 앞으로 갈 방향을 정하셔가지고, 자, 그런데 그럼 왜 싼 집이 수익률이 높게 나오느냐? 아무래도 싼 집은요, 그 집이 작고 싸지고 동네가 좀 나빠지더라도 기본적으로 받는 렌트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가 산 가격보다는 렌트비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거기에 아무래도 들어가는 사람들이 뭐 블루칼라라든지 조금 어떤 책임감이 떨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렌트의 위험성이 좀 높아져요.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권해드리는 거는 어느 정도 가격대일까 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수익률 면도 괜찮고 위험성 면에서도 좀 괜찮은 부분들, 그 만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쪽 저희가 설명드리는 쪽에서는 렌트 가격으로 따지면 약 2,000불에서 한 2,700~800불 정도 선에 떨어지는 것들이 현재로서는 제일 좋아 보이고요. 예, 물론 2,000불 아래 뭐 이런 것도 괜찮지만 그 정도가 괜찮아 보이고, 요거는 이제 현금을 100% 했을 때 그래도 뭐 비슷한 거의 수치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좀 더 이거를 자세하게 하시겠죠. 여기 DCR이라는 게 있잖아요. Debt Credit Ratio라는 건데, 저 DCR이 은행 쪽에서 봤을 때 1.25가 넘으면 그 상업용 융자로 투자하는 거에 융자를 허가를 해줘요. 그러니까 1.25보다 높으면, 그럼 지금 이거는 지금 DCR이 1.98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여기 이 다운페이를 낮춰도 60, 70 이렇게 낮춰도 DCR이 1.25가 넘기 때문에 이건 융자도 충분히 가능한 거세요. 그래서 이런 거는 추천드릴 만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수익률이나 뭐 이런 지금 렌트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중간 뭐 더 보충 설명이나 이런 게 필요하실까요? 다음 파트로 넘어가면 될까요? 예, 수익률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진행을 좀. 그러면 제가 예. 끝으로 그래도 이제 여기 투자를 하시고 부동산에 입주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도 미국에서 그 주택을 구입하는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이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주택 구입 절차를 하나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주택 구입 절차를 좀 오버롤 그냥 간단하게 보실 수 있게 하는 건데, 여기에 많이 시간을 쓰지 않고 좀 진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1번, 2번 과정은 지금은 이제 여기 한국에서 이걸 듣고 계시는 투자자분들한테는 딱히 그렇게 여기가 필요 없으신 것 같고요. 이제 뭐 에이전트를 선정한다든지 뭐 집을 찾는다든지. 근데 이제 여기서 필요하신 건 뭐냐면 이 이제 쇼잉이라고 이쪽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집을 직접 가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과정을 아마도 못 하시고 진행하시는 경우가 더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뭐 이게 가야지 또 믿어지니까 오셔서 이제 빨리 우리가 좀 상황이 이게 좋아져서 오셔서 보시고 이제 쇼잉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실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이제 내가 이 집을 사겠다라고 이제 의사 표현을 하시는, 이제 그거를 이제 오퍼라고 하죠. 그 오퍼를 할 때 뭐 좀 싸게 하실 수도 있고 뭐 제가격에 하실 수도 있고, 이분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높이 넣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오퍼가 들어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집이 다 마무리가 되는 것까지는 융자를 한다고 가정하시면
약 4주에서 5주가 걸리세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집을 와서 보시고 보는 것 가지고 내가 직접 하고 와서 클로징도 직접 해야 된다. 이러면은 9번을 이렇게 오셔야 되는 거죠. 4주, 5주를 머무르실 수는 없으실 거고. 근데 이제 이거를 좀 간단하게 해서 클로징 때 보면 아직도 미국이 좀 뭐 이런 거에 과정에 절차를 좀 편안하게 해놓은 것 같지만 이런 디블 클로징 하는 경우에는 웹사인이라고 해가지고 직접 사인을 하셔야 돼요. 본인이. 그게 이제 직접 사인을 하셔야 되고 그거를 안 하려면 이제 POA, 파워 오브 어터니라고 부르는 어떤 다른 사람한테 내가 그걸 위임을 한다라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있으시고요. 혹시 이것도 이제 최근에 바뀐 건데 내가 융자를 안 하고 캐시로 산다, 현금으로 다 구매를 한다 그러면 이사인도 가능하시고요. 그러니까 그냥 리모틀리 이사인도 가능하시고 이게 이제 어떤 클로징의 절차여서 저희가 오늘 이제 뭐 이런 어떤 좀 프레젠테이션으로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좀 더 어떤 좀 궁금하신 점을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다음번에 또 좀 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미국 쪽에서 준비하신 내용 아주 알찬 내용이었고 좋았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많은 분들이 좀 아침 한국은 지금 아침 근무 시간이라서 네, 조금 이제 일찍 끝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질문 드렸던 그런 관심 있는 고객분들한테 질문을 모아서 드렸던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먼저 사전 질문 드린 게 있는데 그거에 네,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고 오늘 미팅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 목요일에 한번 만나서 좀 더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케빈님 부탁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미리 질문을 주신 내용은 세 가지신데 공은 참 많이 연습량이 많으세요, 보면. 네? 네, 말씀하세요. 네. 네, 질문을 주신 미리 주신 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러니까 외국인, 한국인이 미국의 부동산을 소유하는데 아무런 제약 조건이나 문제가 없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코로나 이후 사태 이후 미국 부동산 전망이 어떻게 될지. 미국은 다주택 보유에 대한 어떤 제도적, 세금적 불이익은 없는지 세 가지거든요. 제일 궁금하신 건 세 번째이실 것 같은데 한국이 지금 많이 이거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시니까. 자, 세 번째 답을 그냥 간단하게 드리면요. 일단 없습니다. 자, 없습니다인데 거기서 끝날 수는 없고요. 미국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프라이머리 레지던스와 아닌 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거주를 위해서 목적으로 사는 하나의 집을 제외하고는 다 투자용 주택이 돼요. 그래서 그 투자용 주택이 두 개가 있건 세 개가 있건 네 개가 있건 다주택이라고 뭐 이런 건 없고요. 그냥 거주용과는 좀 다른 형태의 어떤 융자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세금이 있냐 그거 그러니까 그 양도소득세라는 거 개념 자체가 미국에는 없으세요.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얼마를 낸다 이런 게 없고요. 그냥 1년이 지나고 나서 연말 정산하시듯이 내가 올해 어떤 부동산을 팔았는데 여기에서 어떤 소득이 났어? 그럼 그건 개인 소득으로 간주해가지고 거기에서 뭐 이런 거 빼고 얼마 소득이 났어? 그럼 내 소득이 얼마야? 이렇게 하시는 거지 부동산을 산다 판다엔 그런 건 없으시고 그리고 그것도 나중에 한번 다루겠지만 투자를 하시게 되면 회사를 설립해서 하시게 되고 회사에서 이미 공제를 좀 하고 이래서 그렇게 세금 문제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게는 없습니다. 다주택 보유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하신 외국인인 한국인이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의 부동산을 소유하는데 어떤 문제가 없느냐? 소유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세요. 그냥 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미국 정부에서 생각했을 때 외국인이 내 돈을 갖고 들어와서 미국에서 투자를 한다는데 왜 말리겠어요? 단지 융자를 받으시는데 내국인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융자를 받으셔야 되는 게 있으시고요. 소유권을 행사하시는 데는 아무 차이가 없으시고요. 하지만 부동산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는 그 부동산의 재산세도 내실 거고
어쨌든 거기에서 소득이 나거나 마이너스가 나거나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세금 보고는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 이것도 조금 깊이 들어가는 얘기인데 페사라는 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페사 그다음에 지금 또 나오는 건 이제 CRS라는 거죠. 그 어떤 외국과 이런 다른 나라들끼리 서로 그런 금융 정보나 이런 거를 보고하게끔 돼 있는 페사의 협정에 의해서 미국인이 한국에 나가서 부동산을 취득한다든지 금융 거래를 한다든지 하면 미국에 보고가 돼 있게 돼 있는데요. 그거는 일방적으로 미국이 보고를 받게 돼 있는 거지 반대로 한국 사람이 미국에 오셨을 때 여기에서 한 그 내역을 한국으로 보고하지는 않으세요. 그거는 한번 좀 더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고 저희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FAFSA입니다. 그래서 소유하고 이런 데 아무 제약이나 문제는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 미국 부동산 전망과 어떻게 될지는 글쎄요. 그 제가 점쟁이가 아닌 이상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뭐 이런저런 뉴스를 많이 보고 또 많이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는데 일단 간단한 답을 하나 드리면 2006, 7, 8에 있었던 그런 어떤 모기지 크라이시스 그런 형태는 아닐 것이다라는 게 지금 많은 의견이고요. 그래서 그래도 나는 그런 거에 좀 걱정이 된다 이러면은 이제 주택 쪽보다는 어떻게 보면 커머셜 쪽으로 좀 더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향이실 거고 그 정도의 임팩트는 아니지만 어떤 좀 임팩트가 올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좀 준비한 거에 어디에 있는데 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그런 어떤 좀 그 글이 있었어요. 그 어떤 전문가가 쓴 그런 부동산의 어떤 좀 악재가 있을 때 가장 그 영향을 덜 받을 미국의 도시들 해갖고 쭉 순위를 매겨놓은 것 중에 이 달라스는 굉장히 높은 아주 좋은 점수를 받고 있고 그래서 조금 예 제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바라기는 그런 게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